아니 도대체 왜 아무나 총기를 갖고 있을 수 있게 만드냐. 미국은 왜 총을 저렇게 아무나 가질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규제가 없지는 않아요. 미국도 당연히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기 규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총을 규제할 것이냐. 소총도 있고 권총도 있고 자동 소총도 있고 되게 많아요. 총의 종류에는. 연령도 있죠. 몇 살부터 갖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신원 조회 같은 거를 해볼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신원 조회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개인의 정보까지 사실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사실 맞아요. 애매하죠. 그리고 총기를 사는 것을 규제하는 것과 소지하는 것을 규제하는 건 또 달라요. 사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1살 이상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18살이면은 아빠가 산 거 내가 가지고 다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소지 연령을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는 것의 연령을 규제할 것인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무도 못 사! 뭐 이러면 좋은데 근데 그건 안 되니까. 이런 규제들 중에 신원조회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신원조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 총 좀 살래요 하고 이제 딜러샵에 갔어요. 그럼 당신 아이디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회를 막 해요, 컴퓨터로. 그러면 이제 연방수사국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신병력이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걸 막 조사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총기를 구입하는 곳이 이 딜러샵이 다가 아니에요. 왜 우리도 뭐 물건 살 때 딱 그 상점에 가서 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사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끼리 만나 사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는 건쇼라고 해서 약간 뭐랄까요 엑스포, 건 엑스포 이런 게 있어요. 행사 같은 게. 그런 데서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딜러샵에 가서 사는 경우에는 이 신원조회를 통해서 사는데 그런 데 가서 뭐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하라고 시키는 주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는 주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제 오렌지 색깔 주들은 그런 것까지 다 신원 조회를 하도록 만든 주들.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한 주들이고 그리고 하얀색은 그런 거 없는 주들이에요. 하얀색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딜러샵에서 못 사는 경우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거래가 되니까 사실은 위험한 인물들한테 총기가 넘어가는 케이스는 대부분 온라인이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 되는 총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온라인이나 개인 간의 어떤 거래도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선생님, 그러면 뭐 마켓이나 뭐 직거래로 총을 산다고 하면 그 총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총 같은 경우는 권총이랑 소총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핸드건이라는 이 권총 같은 경우는 한 300불에 400불. 근데 천차만별이에요. 훨씬 비싼 것도 많아요. 기능이나 성능에 따라서 뭐 1000불, 2000불 되는 것들도 많고. 근데 소총, 뭐 산탄총 같은 경우는 뭐 한 200불에 300불 정도면은 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꽤 싼 거죠, 그러면. 맞아요. 그런 네. 싼 거. 그럼 뭐 맘만 먹으면 사실은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미성년 자녀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총격의 피해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에듀케이션 위크라는 곳의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이 아이들 대상으로 발생한 총격 사건이 2018년 이후 무려 119건.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2020년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사망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사실은 총격 폭력이었다. 질병보다. 네. 자동차 사고보다 많았다. 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생존자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죽은 친구 피를 내 몸에 발랐어요. 그 아이는 평생 동안 얼마나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갈까요? 당시 범인이 18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18살짜리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총들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권총에다가 AR-15 반자동 소총에다가 뭐 정말 뭐 탄창도 뭐 고용량으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쉽게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은 그렇게 총을 구하기가 쉬워요? 진짜로? 다른 나라보다 쉬운 거 맞습니다. 훨씬 쉽게 총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자격이 되면. 본인이 뭐 범죄 경력도 없고 깨끗하고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거의 별 문제 없이 거의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전체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고 가지고 있는 총이 얼마냐
이걸 이제 통계를 봤더니 2020년 통계상으로 봤을 때 9점. 그 다 한 자루씩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성인들은 세 자루씩 꽂고 다닌다는 얘긴데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나온 것처럼 뭐 1인 1정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 그렇다고 모두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안 가져본 사람도 많아요. 근데 총을 안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소총을 가졌으면은 종류별로 또 다르게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은 FBI 통계에 따르면은 약 미국 가구 약 40% 정도가 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로선 사실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총들이 네, 있는 건데 그러면은 총은 어떤 자격이 돼야지 살 수 있을까? 연령별로 일단 따져보면은 권총 같은 경우는 20살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훨씬 더 이렇게 신원 체크 같은 걸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총 같은 거 사냥을 또 많이 하거든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18세 이상. 근데 사실 재밌는 거는 권총이 그 살 수 있는 그 나이가 연령대가 훨씬 더 높아요. 왠지 우리 권총보다 이게 큰 총이 더 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권총을 숨기고 다닐 수도 소지할 있고. 수가 있어서. 맞아요.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티 안 나게. 그래서 권총이 훨씬 더 좀 더 규율이 좀 엄격한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혹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총을 사는 게 술을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 들어도 보셨죠? 네. 예전에 한 미국 방송사에서 13살 소년을 데리고 이제 실험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A 13-year-old boy from Virginia. You see Jack try to buy beer. At the next store, Jack tries to buy cigarettes, with no luck. I'm so sorry I can't send the cigarettes. Can I get a couple scratch offs? How old are you? You got your ID? 13. You what? I'm 13. You can't get no scratch off, babe. Okay. 애기래. But then we arrive here, at the gun show. pretty good. I'll take it. Within minutes, the 건다안 13-year-old 되는데 easel 총만- teller and walked away with it. 소년이 간 곳은 건쇼예요. 정식 딜러샵에 갔으면은 못 사요, 당연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 간의 거래, 뭐 건 엑스포 이런 거,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여기는 사각지대인 곳이 많거든요. 캘리포니아나 뉴욕같이 그런 것까지 다 규제를 하는 주들도 있지만 또 많은 주들이 거기까지는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을 먹으면 살 수 있는 길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에 한 6번 정도 크게 총기 규제가 있는데요. 그 총기 규제의 단초가 됐었던 사건. 일명 발렌타인데이 학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마피아. 마피아에서 우리 마피아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알카포네. 맞아요. 알카포네. 스카페이스 알카포네라고 저기 얼굴에 흉터가 있어갖고. 알카포네가 활동했던 지역이 어딘지 아시는 분? 시카고. 역시. 예. 이야. 당시 이제 시카고 갱단을 보면은 크게 세 파가 있었어요, 계파가. 이 시카고의 북쪽은 조지 벅스 모란이라는 인물이 끌고 있는 아일랜드 갱이 있었고 이 남부 쪽을 잡고 있었던 시카고 아웃핏, 알카포네가 잡고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같은 이탈리아 마피아계인데 시칠리아계 마피아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내 구역으로 만들 거야 하면서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막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있었던 아일랜드 갱단하고 그리고 시칠리아계 갱단하고 쟤 너무 큰다, 위험하다. 그래서 결탁을 해요. 그럼 알카포네가 누구예요? 당연히 그걸 알지. 그러면서 선제 공격에 나섭니다. 네. 그래서 1929년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발렌타인데이에. 네, 발렌타인데이죠. 이 아일랜드 갱단 멤버 7명이 창고 같은 데 이렇게 있었어요. 갑자기 경찰차가 그 앞으로 쑥 와요. 근데 경찰차 딱 멈추더니 2명의 경찰이 내려요. 창고로 탁탁탁탁 들어가요. 아무리 갱스터라도 경찰이 왔으면은 경찰에 대한 예의는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재수 없네. 막 이러면서 벽에 이렇게 붙어갖고 아시죠 이거? 네. 막 그러고 있는데 아까 경찰차에서 3명이 더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창고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다다다다다다 총소리. 그때 그 5명이 나와서 경찰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져요. 가짜 경찰. 완전 영화다.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알카포네가 한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신문에 막.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냥 막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형 방식으로 죽인 거거든요. 이쯤 되니까 이 시카고 사람들, 뭐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 갱단끼리 싸우고 결투하고 하는 바람에 사람도 많이 죽었고 끔찍한 모습도 너무 많이 봤고 그 와중에 민간인도 죽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되냐.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연방의회에서 안 되겠다. 규제를 하자라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34년에 첫 번째 규제가 나와요. 어떤 규제들을 하냐. 뭐 예를 들면 총을 만들어서 유통하고 판매하고 할 때 세금을 부과해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게 하면은 사실은 그 통로가 사실 조금 명확해지죠. 38년에도 또 규제가 하나가 또 통과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총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격증을 갖도록.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식 딜러샵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정식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소를 제기를 하죠. 근데 1939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나온 규제들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리고 68년에도 한 번 더 규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규제가 하나 나와요. 1993년. 이 규제 이름은 브래디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은 굉장한 계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981년 3월 30일에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피격 영상입니다. Another disaster narrowly averted. President Ronald Reagan, emerging from a Washington hotel, was shot by John Hinckley Jr. Mr. Reagan was rushed to a nearby hospital for life-saving surgery. Press Secretary James Brady was struck in the head and seriously disabled. But no one died in the attack, and McCarthy says the incident led to even more changes.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도 총을 맞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크게 뭐 증상을 입진 않았고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통해서 회복을 했고, 근데 문제는 당시 대변인이었던 이 제임스 브래디가 꽤 큰 총격으로 불구가 됐어요, 평생. 당시 이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했었던 인물이 누구냐? 존 힝클리라는 인물이에요. 일단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야말로 추앙하던 여배우가 있었어요. 아, 조디 포스터. 맞아요. 조디 포스터. 조디 포스터. 그래서 막 조디 포스터가 예일대학교 다녔잖아요. 그럼 예일대학교 가서 막 자기도 몰래 들어가서 막 강의 듣고, 그래서 소름 끼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막 펠레터 보내 그러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너 같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선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돼야겠다. 유명해져야겠다. 이 평범한 존 힝클리로는 너처럼 대단한 여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너의 반열에 나를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죽이겠다.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정말로 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93년에 브래디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기를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원 조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정신 질환이 있다든지, 뭐 불법 체류자라든지, 마약을 했었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 5일 정도 웨이팅 피리어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무화하는 이제 법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94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법이 하나가 통과돼요. 돌격 무기, 그러니까 돌격 소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AR-15 소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성능이 좋으니까 간혹가다 이제 경찰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총격전을 벌인다든지 뭐 이러더라도 경찰이 오히려 이 총기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강한 법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이 공격무기금지법에서는 이 장탄수를 10발 이하로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사들이 크기를 크게 만들면 어떨까? 살상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경이 큰 총을 생산을 해내요. 근데 그게 또 인기가 엄청 많아갖고 되게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살상력은 더 뛰어난 효과가 훨씬 더 큰 그런 무기를 만들어내준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제를 하는 것만이 또 답은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도 할 수가 있죠. NRA가 처음 생겨난 것은 1871년이에요. 이 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립은 어떻게 하고 분해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사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쳐 줘야겠다. 라고 나온 게 NRA예요. 그래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NRA가 사실은 많이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미국의 범죄율이 막 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총격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NRA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기를 들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규제가 생기고 나면은 우리도 못 지키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서운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규제에 협조를 해줬는데 마치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네. 그게 막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1977년 총회에서 이 목소리가 주르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가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협조해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NRA가 조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NRA가 이렇게 막 로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뭐 의회에다 돈 많이 뿌리고 막 이런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NRA가 정말로 많이 노력을 쏟는 분야는 선거나 이런 때 누가 우리 편에 있고 누가 저쪽 편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유권자들한테 이 사람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이 사람을 찍어주고요. 저 사람은 총기 규제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찍지 마세요 라는 광고를 대상을 타겟을 정해갖고 보여주고 어필하고 그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아무래도 요새 너무 사고가 많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사고들이 나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니까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진일보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 전에 이 총기 규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18세에서 21세 이제 미성년 같은 경우는 범죄 기록을 좀 더 철저하게 제공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21세 미만의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신 건강 여부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옛날에는 한 3일 정도 기간이었는데 지금은 열흘까지 늘려서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레드 플래그 법이라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을 하는 사람들, 범인들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요. 인터넷에 올리던 그런 징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초등학교 노리고 있어. 두고 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경우 보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서 총기를 압수하도록.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옛날에 전과가 있거나 뭐 이런 안 좋은 기록들이 있는 경우는 총기를 뺏는다든지 압수를 한다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련의 레드 플래그 법이 이거 하면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게. 그러니까 강제 조항은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뭐 온라인이라든지 뭐 건쇼라든지 이런 데서 파는 경우에도 신원 조회를 하는 것, 아니면은 뭐 반자동 소총이나 이런 좀 약간 위험해 보이는 이런 총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통과가 안 됐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